자, 아까 거기까지 봤고, 자, 거기 그 뒤에 268페이지 가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보증, 나 1억짜리 보험에 들었어요. 1년짜리 보험에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가.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비재산적 손해는 안 물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요게 정신적 손해.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사무소 제공 책임. 고의과실 얘기 안 나오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 보증 규정을 보증 설정을 해야 되나 보장 금액에 상한은 없다. 최소한 1억 원 이상 하면 되죠. 100억 하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상한은 없죠. 돈 많다는데 뭐. 5번. 지역 농협동조합이 농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장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 보장 금액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은 지역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틀린 게 2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는 뭐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예치 권고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 제도. 요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내용이 적어요. 근데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것만 싹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도를 보면 자,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은 이제 매수인이 계약금 넣어요. 중도금 넣고 잔금 집어넣어. 그럼 매도인이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건네줘. 그것 갖고 등기 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 중간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키지. 근데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 부동산, 가져올 부동산에 대해서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 압류 등기가 돼 있고 막 이래 그냥. 계약금을 딱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 돼 있어. 그럼 여 입장에서는 돈을 줬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등기를 못 가져오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깨끗했는데 중도금 넣을 때쯤 보니까 여기 막 생겼어. 얘기하니까 없애주겠대.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불안해. 중도금 넣기가 좀 불안해. 이랬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불안하시니까 직접 계약금이나 중도금 주지 말고 요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돈을 넣어놓자. 그랬다가 혹시 이제 다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그때 비로소 가져가게 하고 혹시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냥 찾아가라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냐. 그럼 걱정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안 터지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 돈을 중립적기관에 딱 맡아갖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이제 그때 가져가게 하고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쪽이 가져가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좋은 제도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치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치제도가 거의 뭐 이 제도의 한 7, 80%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요 저기 조문을 하나 읽어볼 텐데 어디 갔냐면 270페이지 가보세요. 다이아몬드 1번에 가로 1번 있죠?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을 다 이제 밑줄을 긋고 읽어볼 겁니다. 자, 개업 공인인계사는 이렇게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째 줄 거래 계약의 뭐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끝날 때까지. 이행이 끝난다는 게 뭘 얘기하죠? 등기를 가져올 때까지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형광펜. 계약 체결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에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둘째 줄.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 계약금, 또요. 중도금, 또요. 잔금을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셋째 줄에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묻어놓읍시다. 이건데 셋째 줄. 누구 이름으로 묻어놓자고요? 형광펜. 개업 공인인계사 아니면 누구 이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름으로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하지. 개공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름으로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묻어놓을 때. 요게 예치명의자인데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는 거 요 사람밖에 안 물어봐요. 거의. 그러니까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공도 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 이름으로 돈을 관리시키는 거지. 통장 명의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근거에 넣느냐면 거기 보면 셋째 줄 끝부분에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자 누구죠? 협회. 협회에다 돈을 넣어놓고 이런 뜻이지. 협회 좋아라 그랬죠. 거기 돈 넣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돈을 넣어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신탁업자나 여기 공제사업자인 협회나 아니면 금융기관은 그 금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금고. 그걸 예치기관이라고 그래요. 예치기관. 그러니까 예치명의자는 통장 개설하는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이 관리자예요. 실제. 근데 그 돈을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다 넣어놓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치기관. 그러니까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거기다 돈을 딱 넣어놓는 거지. 근데 그 통장 명의는 예치명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보고 이렇게 하자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에. 그렇죠. 권고할 수 있다가 형광펜이었던. 그러니까 여기 권고하는 사람이 누구죠? 병. 권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하셔야 돼. 병이 권고하는 거니까 권고했을 때 자, 을은 오케이 할 거예요. 매도인도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묻어놓을 수 있어. 한 사람 뜻만 가지고 묻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고니까 오케이 둘 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강제적으로 써먹는 제도가 아니야. 둘 다 좋다고 그랬을 때 써먹는 제도고 하나. 두 번째는 개업 공인인계사는 이 사람이 불안할 때 반드시 이 제도를 소개해야 될 의무 있습니까? 소개시킬 의무 없지. 권고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그치? 권고할 수 있다 형광펜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문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 그 페이지 밑에 박스. 거기를 큰 별표 치시고 예치 명의자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치 명의자는 거기서 첫 줄 보시면 개업 공인인계사가 진짜 주인공. 그 옆에 보면 첫 줄 오른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또 6명 있어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는 총 몇 명이냐? 7명이지. 그럼 예치 명의자 중에서 거기 1번부터 6번이 있다고요. 자, 1번이 누구냐 그러면 1번이 은행. 은행 대단하죠. 은행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은행?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죠.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 해줄 때 대출 금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하는 거죠. 지금 1.25%인가 될 거예요. 최근에 계속 올려서 1.25까지 됐는데 그 1.25가 옛날 우리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막 올려서 1.25까지 갔었거든요. 0.5까지 내려갔다가 그래서 한번 해서 바닥치고 이렇게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낮췄죠. 그래서 다시 1.25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2년 걸렸어요. 2년. 근데 여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3.5%다. 은행에서 실제. 예.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한 4.5%다. 이렇게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지금 엄청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진짜 이건 좀 어디서 보도를 해가지고 좀 까야 돼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건 은행을 감독하고 이게 규제하는 게 이 기구가 있잖아요, 여기. 정부 기구가 있을 거예요. 금융위원회인가 뭐 이런데야. 금융감독원보다는 금융위원회일 거야, 아마 이게.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건 어디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은행이 살 드릭드릭 찌고 있다는 걸. 응? 이 서민들이 다 빌려간 사람 중에는 서민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게 맞지. 형평성이 맞지. 기준금리는 옛날하고 똑같은데 왜 이게 비싼 거예요? 에? 문제 있어요, 이거에.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보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랑 요 금융기관 은행하고 여기 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한 통속일걸?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이건 정부 이건 진짜 이건 책임 물어야 돼, 이건. 자, 그 은행입니다. 응? 나쁜 은행. 은행하고 보험회사도 돈 좀 벌걸 요새? 많이 벌죠?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냐면 자동차 보험. 올라가는 거 보세요. 실손보험. 그거 뭐 손해 좀 봤다고 그러더니 그건 세 발이 피고 막 핑계대고 언론 플레이하고서 되게 많이 올렸을 거야, 그거. 그러니까 손해본 건 조금 손해보고 이득 볼 때는 멍청. 보험회사야.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근데. 자, 국민들이 이런 걸 조금 이제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막 정말 깨부시고 이래야 된다니까, 이것들. 자, 세 번째, 신탁업자. 신탁업자는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최신과서. 우체국은 좀 알겠는데, 우체국은 요새 택배하느라고 바빠. 최신관서. 여기.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공제사업자가 저기 협회. 옆에다 협회라 적어놓으세요, 협회. 자, 6번에 보시면, 6번은 뭐라고 길게 써져 있죠? 모르셔도 돼요. 끝에 네 글자만 하시면 돼. 전문회사. 이렇게 됐지. 총 7명이에요. 예치명의자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치명의자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X라고 적으시면 돼요. 소공 X. 예치명의자에 소공 없죠? 자, 예치명의자에 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딱 7명만 될 수 있어요. 딱 거기 핵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시냐면 이제 다 놔두시고 272페이지 가보셔요. 자, 지금부터요. 칠판에 있는 건데 사실은 예치명의자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개공 말고도 아까 우체국도 있고 뭐 금융기관이 있고 보험회사 있고 막 있었지만 진짜 주인공은 개공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로 활약을 하는데 그러면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가 생겨. 남의 돈이니까. 첫 번째, 자기 돈하고는 무조건 분리시켜야 돼. 이 말은 별도의 계좌를 트는데 그 계좌 명의는 개공이에요. 근데 그 자기 돈하고 섞이면 안 돼. 분리시켜야 되고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죠. 손님 돈이지. 함부로 꺼냈으면 안 돼. 이게 기본 자세예요.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그래서 시험에 얘가 잘 나와요. 만약에 예치명의자인 개공이 자기 돈인 양 꺼냈으면 법을 어긴 거죠. 그죠? 그러면 제재를 받아요. 요 제재가 2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업무 정지 사유가 돼요. 영업 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야 되고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는데 꺼내 쓰거나 분리시켜 놓지 않거나 그러면 영업 정지. 자, 그런데 핵심은 요 중에서 핵심은 손님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안 되는데 이건 명의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꺼내서. 꺼내 써버리면 손님들이 가져갈 돈이 없게 돼요. 나중에. 그때 대비해서 보험에 들도록 합니다. 또. 보험에 드시오. 꺼내 쓰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보험에 들어놔라. 응?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꺼내 쓸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보증 설정한다. 보증 설정 중요하죠. 그러면 얼마만큼 설정해야 될까가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예치매이자인 개공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두 개를 맡아가지고 4억 7천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갖고 있어요. 자기 돈 아니지만. 그랬는데 그 돈은 꺼냈으면 안 되잖아. 꺼냈을 거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야 돼. 얼마만큼? 4억 7천만큼. 자기가 관리하는 돈만큼을 보험에 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예치 금액이라고 그래. 예치시켜놓은 돈만큼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뭐 1억 이상, 2억 이상 이딴 식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가 중개법인이니까 2억 이상 하셔야 된다. 이건 아니죠. 아까 1억 이상, 2억 이상은 뭐냐면 이거 말고 중개사고 냈을 때 그때 대비해서 1억 이상, 2억 이상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얼마 낼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관리하는 돈이 뻔하잖아. 4억 7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돈이 만약에 다 합쳐가지고 한 3억 7천이야. 3억 5천이야. 그러면 어떻게? 3억 5천만 원만큼 설정하면 되는 거지. 이건 다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끝이요. 그래서 우리 교재 272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다이아몬드 2번이 있습니다요.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그으시면 돼요. 셋째 줄까지 밑줄. 특히 셋째 줄에 보면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3번에 가로 1번 밑줄 그으러 가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인사는 요거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는 누구 명의죠?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했을 때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42조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까지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다시 개업공인인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 한 가지 방법 공탁. 이게 뭐죠? 보증 설정. 근데 얼마만큼 설정해야 돼요? 지금부터 형광펜 둘째 줄 끝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예치, 형광펜입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줄여서 우리가 칠판에 뭐라고 써요? 예치 금액만큼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보십니다. 자, 이 제도가 지금 예치 제도를 지금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예치 제도의 성격이 어떤가. 우리 개공이 얘기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묻어놓자고 다 오케이 해줘야 묻어놓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매수인은 100% 오케이야. 근데 매도인은 오케이 안 하고 싫어할 수 있어. 나는 반대일세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계약금이나 중도금 필요하다면 잔금까지 여기 넣어놨다가 여기서 관리하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가면 그래서 등기까지 나면 이런 상황일 때 이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집을 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른 부동산을 계약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간 뒤에 그때 이걸 빼올 수 있다면 다른 부동산 거래할 때는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치시켜 놓으면 여기는 좋고 안전하게 돼서 좋을지만 여기는 불편하지. 그럼 여기서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예치제도는 안 써먹어. 못 써먹어. 그러면 예치제도가 좋은 제도니까 써먹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매도인도 오케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그 방법이 뭐냐. 그죠? 바로 넣었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미리 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수령 제도가 이제 이 제도를 완성시키는 나머지 한 20, 3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빼오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여기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를 수 있다면 여기도 뭐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완성인데 하나 문제는 이거 빼가고 미리 빼가고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그러면 이제 돈 찾으러 오겠지. 돈이 있어요? 빼갔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그래서 빼가놓고 이행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 그때 대비해서 이 사람 보고 좋아. 먼저 빼가게 하는데 대신 너를 어떻게 믿냐. 너가 이행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때 대비해서 대신 물어줄 사람 좀 정해라. 그러면 빼가게 할게 이런 거지. 대신 물어줄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그래서 정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의 금융비용이 발생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갖다 주지. 예치명의자. 그러면 예치명의자는 요 돈을 갖고 있다가 그 돈을 보증서를 갖다가 대신 취득하면서 이걸 주는 거지. 그러니까 돈만 미리 빼가는 게 아니고 보증서 갖다 맡겨야 돼. 보증서. 그럼 보증서는 혹시 이행 안 되면 내가 물어줄게 해놓은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금융기관이나 또는 보증보험회사 있죠.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주는 보증서죠. 그 끊어주는 보증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예치명의자한테 딱 갖다 맡겨놓으면 돈 빼가도 괜찮아 이제. 빼갔다 이행이 제대로 다 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요. 빼가놓고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돈 찾으러 오는데 돈은 없지만 보증서가 있으니까 이 보증서에 나와 있는 기관에 이거 들고 가서 돈 내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준다는 거지. 이 보증서 발행기관이요. 네, 그래서 사전수령제도가 이제 두 번째 제도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밑줄 긋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73페이지. 네모 4번입니다. 거기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요 말은 매도인은, 임대인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별거 없어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이렇게 돼 있죠. 보증서를 이렇게 돼 있는데 보증서에다가 시뻘겋게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전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증서. 그 보증서는 앞쪽에 보면요. 자, 누가 발행해 줍니까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두 군데가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가로 넣기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그죠? 여기 지금 보증서 발행기관에는 공제사업자 있나요? 없습니다. 공제사업자. 예. 보증서 발행기관에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만 있습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예.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누구에게? 예치명의자 손에 갖다 주고 미리 돈을 빼간다 이 뜻이. 예, 그렇게. 이것도 시험에는 잘 안 나왔어요 사실은. 예, 근데 중요 부분입니다. 자, 됐고요. 뒤에 보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계약금을 예치하게끔 당사자 손님들에게 권고해 볼 수 있다. 누가요? 개공이. 자, 2번 예치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금도 되고 중도금도 되고 잔금도 묻어놓을 수 있는 거고. 3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도 예치 명의자 될 수 있죠. 네, 4번 개업 공인회사는 당사자에게 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명의가 나오면 예치명의자예요. 그럼 예치명의자에 거기 나와 있는 공제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예, 공제사업자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예치명의자를 암기하는 게 나중에 필요합니다.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예치하게끔 권고해 볼 수 있다지 있다. 있다인데 없다로 고쳐낸 거죠. 쉽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계공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틀린 게 4번이죠. 자,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자, 중개보수를 갈 거예요. 중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해봅니다. 여기 보면 하얗게 된 게 활동의 순서예요. 자, 의뢰를 받습니다. 부탁 팔아주쇼 이렇게. 그래서 소개합니다. 물건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대출 얼마 있어요. 설명 물건 보여주고 소개한 뒤에 자 마음의 결정을 하면 도장 찍습니다. 그게 뭐예요?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중개 완성이라고 불러요. 계약 체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증 내용에 대해서 설명. 아까 문제 나온 걸로 치면 1억짜리 들었어요. 1년짜리 들었어요. 보증기간. 언제 설명하죠? 완성된 때죠. 근데 이 집은 빚이 3억 잡혀 있는 집이에요. 이거 확인 설명 언제 하죠? 도장 찍기 전 이렇게 되지. 그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이행은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넣고 등기 치고 이거 계약의 이행 이런 시간적 순서예요. 중개보수는 언제 받죠? 약정이 있으면 그때. 이건 시험 출제거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약정할 때 계약시 받기로 하면 요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요때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조폭 출신이야. 나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렇게 돈을 잘 번대요. 근데 조폭 출신인데 이때 잘 받는데. 그 수법을 배워야 되겠어. 이때 잘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감탄하더라고요. 사람 능력이에요. 보통 요때 받죠. 그러니까 약속을 요때 하면 요때 받고 요때 하면 요때 받고 요때 절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다 우선. 근데 시험은 약속을 안 했을 때죠. 그럼 언제 받는 거예요? 약속, 아무 말이 없으면. 요게 뭐야? 뭐가 완료된 때?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는 건 뭐예요? 잔금시지. 그래서 요게 여러분 교재에 저 뒤쪽에 있으니까 근데 시험에 지금 최근에 3번이나 나왔어요. 어디가 있냐면 저기 288페이지. 다이아몬드 3번 거기 회색 바탕 박스 있죠? 네. 특히 둘째 줄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핵심 별표 치시고 3번 나오죠. 3번 최근에. 자, 또 가봐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셔야 되는데 칠판 보시고 자, 요거 시간적 순서 아까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금 넣었어요. 그런데 계약이 깨진 거예요.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깨지면. 그렇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에 달려있죠. 자, 부동산 사장님 책임이에요? 못 받지. 사장님한테 책임이 없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을 소개시킨 거예요.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 줄 알고 계약금 넣고 샀지. 근데 매도인이 가짜였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매도인을 잘 파악을 못 해준 거지. 그 바람에 계약금 날렸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했겠지. 이행할 리가 없고. 그러면 계약이 깨졌어. 누구 탓이야? 매도인, 가짜를 소개시킨 매도인, 가짜인 매도인을 소개시킨 사장님 탓이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받을 수 없죠? 이때 가가지고 복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사장님이 가가지고 사기당한 매수인한테 가가지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계약을 쓰셨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주셔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말이겠죠. 더 나가서 사기꾼을 소개시켜서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막 물어내라고 막 쫓아올 거니까 이건 갈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될 거다. 여기 하나 있고 사장님한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경우가 뭐냐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는 거야. 잔금을 주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그때 매도인이 뭐예요? 재촉을 좀 하죠. 최고라고 하잖아. 재촉 했는데 그래도 안 주면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예.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누구 탓이요? 사장님 탓이 아니지. 손님들 문제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보수 받을 수 있다. 우리 시험은 이론을 보는 거예요. 이 조문이 있어요. 조문.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무적으로 보면 여기 매수인이 지금 잔금을 못 넣어가지고 해제를 당하면 매수인은 걸었던 계약금은 날리거든요.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우울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계약서는 쓰셨고 제 탓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주셔야 된다 그러면 잘 주겠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준다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시험은 그렇게 보는 거니까. 나중에 진짜 주는지는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럼 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 280페이지. 280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이 있답니다요. 가로 2번. 있답니다. 이 표현이 우리 실장님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중독이 돼갖고 뭔 얘기할 때나 꼭 끝에다가 있답니다. 이렇게 표현을 꼭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그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하네.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회사의 귀책이라고 나오죠. 누구 책임이다? 서장님 책임. 그러면 중개보수 받을 수 없죠?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읽어볼게요. 개업공인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뒤에 말이에요. 개업공인회사의 고의 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가 돼서 의뢰인 때문에 사장님 탓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쌍방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정 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봅니다. 법정 한도. 이 법정 한도가 지금 칠판 보면서 우리 교재 같이 정리할 거니까 주택일 때하고 그 다음에 주택 외 물건일 때하고 한도가 틀려. 정하는 게. 자, 먼저 주택부터 봐요. 칠판을 보고 교재 갈게요. 주택일 때는요. 국토교통부령에서 범위를 정해. 한도를 정해. 국토교통부령요. 법이죠. 법의 일정이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시도조례로 또 뭐요? 한도를 정해. 범위를 정해. 그리고 그 안에서 협의예요. 협의는 깎는다예요. 깎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국토부령에서 일단 정해놨어. 별표 1로 정해놨어. 이렇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뭐예요? 시도조례표로 또 정해놔. 이것도 박스예요. 그러면 진짜 한도는 요거예요. 요거. 그 안에서 뭐예요? 협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 별표 1이 국토부령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게 법조문에서 매매교환은 0.9, 임대차는 0.8 이렇게 있었어. 조문이. 여기서 사라졌어요. 대신에 자세하게 별표 1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별표 1이 있다. 그 안에서 요 안에서 협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끝이에요. 조례표. 근데 이제 현실이 어떤가. 서울시 조례 있잖아. 이거 지금 시도 조례죠? 그러니까 이게 17군데 시도 조례가 있어요. 17군데지. 우리나라 시도가 17군데니까. 서울시 조례는 얘를 그대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실제 별표이라고 서울시 조례 같다. 제가 확인한 거는 경기도 조례도 같다. 거의 이거 다 따라가더라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얘가 얘예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자,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시도 조례가 17개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은평구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사무실이 여기 은평구에 있어요. 갑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중개한 거예요. 물건지는 경기도 고양시지. 그러면 중개보수 받을 때 요 사무실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사무실이 서울시 은평구에 있으니까 서울시 조례대로 복비를 받냐 아니면
물건지가 경기도 고향이니까 경기도 조례로 받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거에 따라갈까요? 요건 정해놨죠, 법에서. 무조건 사장님 따라가게 돼서 사무실 따라갑니다. 사장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 조례가 적용된다. 요게 시험 문제에서 한 15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요 4자 중요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은 자, 282페이지 가시고요. 가로 2번에요. 동그라미 1번요. 시험 잘 나오는 국토부령 내용입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요겁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디를 가봐야 되느냐? 국토부령을 가봐야 돼. 그 다음 나온 게 국토부령 내용이에요. 자,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다까지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밑줄. 다시.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한테 각각 받되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뭐라고요? 별표 1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국토부령에서는 별표 1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 별표 1 내용이 밑에 나와 있잖아. 박스. 예. 근데 그게 그대로 뭐이기도 해요? 서울시 조례이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국토부령에서는 별표 1로 정하고 또 시도조례로 또 정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된 거지. 예. 자, 오른쪽 28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셔요. 세 줄 밑줄 읽어보면 별표 치시고 중개 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가 달라요. 그러면 어느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습니까? 어느 조례?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사무실 기준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뭘로 갈 것 같아요? 주택 외 물건 갑니다. 주택의 물건 어떻게 되느냐? 자, 주택의 물건은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 가볼 거니까요. 자, 주택 외 물건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상가, 땅, 공장, 임목, 오피스텔, 주택 빼고 싹 들어가는 거지. 일단 그거. 자, 그러면 주택의 물건일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해요. 그러면 주택 외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특징이야. 주택 외 물건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표 자체가 없어. 특징. 자, 그러면 국토부령으로 가보니까 지금부터 빨간 거. 자,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요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해돼?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중개보수의 한도를 어떻게 정해놨는가 나와.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조문에는 없어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야. 우리끼리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게 뭐냐? 요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고 입식 부엌이 있고 플러스 수제식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욕 시설을 갖추어서 면적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몽땅 다 갖추면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시험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안 나와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암기하실 때는 자, 조폭 두목이 등장합니다. 조폭 두목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85명 부하에 부하 있죠, 부하 밑에 거느리는 부하 목을 쳤다. 조폭 두목이 두목이요, 두목이 85명 부하의 목을 쳤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간다고 딱 판단이 되면 매매 교환일 때는 0.5까지 받고 임대차 등일 때는 0.4까지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주택일 때는 별표, 조례표를 줍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읽으시면 돼.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물어봤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노란 거 이번에는 나머지라고 썼어요. 나머지라고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끼리 부르는 거요. 나머지는 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거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거야. 상가 들어가겠죠? 땅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임목도 들어갑니다. 하여간 이거 빼고 다 해요. 자, 그런 것은 0.9까지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 기억하기도 좋아. 0.9.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 매매를 알선했어요. 상가 매매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겠다? 0.9 이렇게 되는 거지.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최고 몇 프로까지 받죠? 상가 임대차는 0.9. 8 없어요. 이제 0.9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임대차 있을 때 0.8 그러시면 안 돼. 이제 0.9예요. 그 다음에 토지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최고 몇 프로까지 받죠? 0.9 하나밖에 없다고요?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0.몇 프로? 이것도 구해. 하여간 0.9밖에 없다니까. 이걸 빨간 거하고 노란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0.5, 0.4. 나머지는 뭐예요? 0.9. 끝. 이렇게. 자, 여러분 교재에서 283페이지 갑니다. 밑줄 그어볼 텐데 가로 3번에요. 첫 줄. 가로 3번 첫 줄. 현행법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 써두세요. 시도 조례 X. 주택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도 조례 X 그게 핵심.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주택 외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 나머지라고 쓰십니다. 우리는 나머지라고 하자고요. 나머지는 뭐 거기 토지, 상가, 뭐 임야 쭉 나오잖아요. 그때는 거기 세 줄, 네 줄 다 밑줄 긋습니다. 나머지 원칙. 원칙이 나머지예요. 셋째 줄에 보면 뭐가 나오냐. 둘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의뢰인 쌍방한테 중개보수를 각각 받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한다. 1,000분의 9가 0.9죠?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0.9. 자, 동그라미 니은번이 예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것을 앞에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는 이 얘기죠. 예외가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요게 동그라미 A번 전용 면적이 85 이하. 밑에 동그라미 A번이 있잖아요. B번에 보시면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끊으시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끊고요. 목욕 시설 이거 갖추면 어떻게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이러면 박스에 있는 것처럼 매매 교환은 0. 몇까지? 5. 임대차는 0.4 이렇게 받는다 이런 뜻이지. 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하고요. 실태인데 잘 보세요. 칠판. 또 칠판에 여기 지금 요 내용은 교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기본적 내용을 먼저 보고 시도록 할 겁니다. 매매하고 주로 시험은 매매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 위주로 출제돼요. 근데 매매는 이게 기본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 2억에 매매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택을요. 물건이 주택이다 그러면 뭐가 적용되죠? 시도 조례표가 적용돼서 이걸 박스로 이렇게 친 거예요. 이 조례표란 뜻이에요. 그러면 시도 조례표니까 아까 별표 1 그걸 조례표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같으니까. 그러면 2억이다 그러면 2억이면 매매 2억이에요. 그럼 그 조례표 왼쪽 페이지 조례표를 보면 매매 칸에서 2억을 찾아가셔야 돼. 그럼 0. 얼마? 2억 이상 9억 미만 칸에 해당되죠? 4예요. 4? 맞습니까? 네, 80만 원. 한도액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개보수 계산 공식 먼저 봐요. 합의된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곱해서 나온 금액을 산출액이라고 그래. 그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한도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한도액은 조례표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왼쪽 페이지 보면 끄트머리에 뭐 25만 원, 80만 원 나온 거 있죠? 그게 한도 금액이에요. 절대 이걸 못 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 받는 게 복비예요.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다 그러면 조례표 보시고 조례표에서 2억일 때 칸이 0.4 들어가는 칸이고 80인데 조례표 끄트머리에 한도액이 보통 나오는데 없는 칸도 있어요. 없으면 한도액이 없으니까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최고 얼마겠어요? 80이요. 만약에 중개보수를 쌍방한테 받는다고 하면서 물으면 어떻게 돼요? 쌍방한테 총 얼마 받습니까? 물으면 160이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1 하셔야 되고. 자, 매매인데 2억의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네요. 그럼 네모 치면 안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죠? 매매니까 0.5지. 임대차는 0.4일 텐데 오면 100만 원. 한도액 있어요, 없어요? 요 밑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나머지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례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는. 조례표가 없으면 한도액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밑에. 한도액은 조례표에 있는 거니까요. 조례표 자체가 없으면 이건 없는 거. 조례표에 있는 것 중에서는 한도액이 있는 칸이 있고 없는 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건 100만 원이에요. 자, 나머지 상가 2억에 팔아준 거예요. 최고율 얼마죠? 0.9.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건 표를 봐야 되고 0.9니까 180이요. 한도액은 없지 원래. 이렇게 된 거지. 자, 매매했어요. 네. 임대차하고 실태인데 자, 임대차는 월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있는 거. 자, 보증금 4천에 월세 40이야. 월세 없이 전세가 보증금 4천이다 그러면요. 4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거래금액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돼. 그러니까 매매하고 똑같아요. 전세칸 적용받을 뿐.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고요. 보증금 4천에 월세가 40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4천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세 40을 받고 있다 그러면 월세 없이 보증금을 받아서 보관하는 걸로 하면 4천 보증금을 받는 거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월세 40이. 월세 100만 원이면 보증금 넣어둔 걸로 치면 얼마 넣어둔 거하고 똑같아요? 월세가 100만 원이면 보증금 얼마 넣어둔 거하고 똑같아요? 1억. 보증금 1억 맡은 거하고 똑같다고. 곱하기 100의 의미가. 그래서 법에서 곱하기 100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그럼 얼마 나와요? 8천 나오지.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근데 주택이니까 박스 치면서 조례표가 적용되겠죠. 조례표 보시면 돼요. 8천일 때는 0. 얼마? 0. 암기하셨는가 봐. 0.4. 그럼 32만 원이죠. 한도액이 있다 없다? 조례표 별표 중에 아래 칸을 보셔야죠. 얼마? 30만 원이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요? 적은 거. 어떤 게 적죠? 여기 적으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요. 이렇게 된 거지. 자, 근데 4천에 40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이건 8천 나오는 건 똑같아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요거 매매 교환이에요? 임대차 등이에요? 그러니까 0. 진짜 4지 이제. 32만 원. 한도액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조례표가 없으니까. 그럼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가 그 위하고 다른 점이에요. 조례표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가면 어떻게 됩니까? 4천에 40짜리 상가 소개시켰을 때 8천 나오는 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나머지니까 0.9 72만 원이죠. 한도액은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한도액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번에 요거 보고 쉴 텐데 지금 보시면 1000에 30이야. 이번에 달란 건. 1000에 30이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할 건데 3000 나왔죠? 4000이네. 합친 금액이 4000이에요. 그러면 4000이 이렇게 돼야 돼. 위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딱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요거 그대로 보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보수를 부담하는 그 비중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증 월세가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증금 월세가 싸서 위에 사람보다 계산해 보니까 중개보수 부담 비중이 높아.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비중을 낮춰주고자 다시 계산하도록 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한 금액이 지금 보니까 4천 나왔죠. 그래서 5천만 원이 안 되면 미만일 때는 이걸 북북 지우고요. 곱하기 뭐예요? 70으로 다시 계산한다고. 이게 5천만 원이 안 되면 합친 금액이. 그럼 70 하면 얼마예요?
73, 21, 2100만 원. 거기다 1000 더하니까 뭐예요? 3100 나오는 거죠? 아까 4000보다는 좀 줄었죠? 그럼 복비가 어쨌든 좀 줄을 거예요, 아마. 큰 돈은 아닐지라도. 여기에다가, 주택이니까 네모박스. 조례표가 있다는 뜻, 조례표 참조한다는 뜻, 뭐 임대차니까 위칸이 아니고 아래칸이지. 3100만 원일 때 요 칸을 찾아보면 0.5지. 0.5니까 15만 얼마? 5천원. 한도액은요? 20만 원 있네. 어떻게 돼? 둘 중에 적은 거니까 요거지, 요거. 요거 아닙니다. 둘 중에 무조건요. 적은 거 이렇게 되지. 쌍방을 물어봤다면 여기다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자, 근데 1000에 30짜리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조례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이 0.5, 임대차가 0.4니까. 일단 환산한 건 똑같아.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보증금. 4천 나왔네. 5천이 안 되네. 다시 계산하죠. 70으로 하니까 똑같이 3,100. 달라진 건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죠. 0. 얼마? 4지. 임대차니까. 그러면 12만 4천원. 한도액은요? 없습니다. 없잖아. 조례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 상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상가든 토지든 다 똑같죠? 나머지다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고요. 머릿속에 있는 게 틀려지죠? 요게. 이거보다 올라와서 0.9 나머지니까 27만 9천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한도액은 없고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임대차. 둘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는데 아래쪽이 좀 더 남아요. 그래서 주로 임대차 위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 좀 더 마무리하고 금지행위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